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짧은 소설, 단편 소설도 다루고 또 조금 긴 소설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소설로 제임스 조이스의 에러비라는 소설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낯선 이름이실 텐데, 아마 영문학이나 이런 문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영국의, 그리고 전 세계 문학사의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열어 제낀 사람,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82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60살 정도, 환갑을 맞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제임스 조이스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더니즘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모더니즘 속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거의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에피파니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피파니의 원래 뜻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현, 신이 나타나거나 현현, 무언가가 나타나는 시간인데, 제임스 조이스는 이 에피파니라는 기존의 신학 개념을 말 그대로 이제 모더니즘적으로 바꿔놨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거니까 그런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사건,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내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어떤 커다란 일, 그러니까 이게 별일 아닌데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천사를 만난 것처럼 내 삶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 카이로스의 시간 같은 것들을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에피판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업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식의 흐름인데요. 아마 많이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Stream of Consciousness에서 아주 지겹게 들었던 것인데, 이 의식의 흐름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러비나 더블린 사람들의 주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조이스가 이후의 작품을 계속 써나가면서 율리시스나 아니면 피네건의 경야, 피네건스 웨이크, 이런 작품들에서 주로 사용한 어떤 서술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어떤 가감 없이 그냥 다 문장으로 풀어버리는 이런 종류의 서술 기법이라서,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문학이 우리에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 조이스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영국의 작가라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영어권의 작가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의 작가입니다. 영국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죠. 근데 이 아일랜드와 영국의 역사는, 아마 오늘 역사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아주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아일랜드 안에 있는 또다시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에서, 또 유럽의 역사에서 대단히 변방의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방의 무엇을, 물론 더블린 출신이기도 했지만 조이스 자신도 젊은 시절에 더블린을 떠나서 유럽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린에서 평생을 산 사람도 아닌데 왜 더블린의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 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린 사람들이란 책은 1914년에 출간됐는데요. 14년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조이스가 20대에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간은 32살 때 됐지만 실제로는 20대에 많이 쓰여진 소설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조이스가 이건 직접 밝힌 의도인데요. 자기는 이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연작 소설을 통해서 아일랜드 민족의 도덕사를 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야심찬 기획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이스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아일랜드 사람들, 더블린 사람들이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조이스는 생각했습니다. 퍼렐러시스라고 하는 이 마비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비,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불균형, 도덕적인 능력의 상실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언가 다 어떤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마비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15편의 작품이 사실은 14편은 굉장히 의도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편씩 묶어가지고 보시면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나이 든 사람이었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도시를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 여러 연령 그리고 여러 가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마치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하나의 사람처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에러비라는 제목이 아마 좀 이상하셨을 텐데 에러비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게 맞습니다. 아라비안 바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더블린에서 1894년 5월 14일에서 5월 19일까지 열렸던 동양대축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는 이제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 소설의 화자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건의 누나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물론 여기서 주인공은 남자고 맹건의 누나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마 다 우리는 가슴 아픈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특수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unnamed narrator,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화자들은 문학에서 대부분요. 그 화자의 영역을, 그 화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을 때 작가들이 쓰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라는 거죠. 여기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거기 그 빈칸에 누구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되겠죠. 맹건의 누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건의 누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있다라는 것은 더블린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나와 맹건 누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소년과 그 소녀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설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장의 서사로 이해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자라는 키와 몸이 자라는 혹은 정신이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것만이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은 대부분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심지어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항상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데 문학에서 보통 말하는 eye opening experience를 지금 화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경험.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건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감고 있을 때가 편하지. 눈을 뜨면 눈을 떠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현실,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면 항상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이 화자 주인공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를 잃어버리는 것. 순수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서 계속해서 조이스가 반복하고 있는 종교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키워드인데요. 에덴 동산 이후의 세계예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에러비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점 입구에 두 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마치 동방의 보초병처럼 서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냥 오픈 상태로 놔두신 게 아니라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보초병을 세워요. 천사들을 두 사람 세웁니다. 세우고 거기에 뭘 놓냐면 에덴의 불칼이라는 걸 놓죠. 에덴의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커다란 항아리가 동방의 보초병처럼 보이는 것은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요. 이 불칼이 주인공에게 보여지는 어떤 증거가 바로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맨 마지막에 고뇌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은 고뇌와 분노로 이글거리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이 이글거리는 눈동자 속에 바로 에덴의 불칼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방금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러비의 화자가 이 에러비라는 시장을 가서 느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안온하게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장으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타락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 순수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타락하기도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상징은 비단 뭐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요. 소년이 이 맹건의 누나 소녀를 부를 때 성배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배를 모를 때는 성배가 막 화려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마치 이 지금 맹건의 누나를 성배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화자의 소년의 머릿속에 이 맹건의 누나는 정말로 화려한 보석이 막 박혀있는 그런 성배예요. 홀리 그레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프게 자각하는 이 결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누나에 대한 사랑이 깨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멍청했고 맹목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조이스는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년의 상태가 지금 더블린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존재가 중첩된 화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나는 호주머니 속에서 1페니짜리 동전 2개를 6펜스짜리 동전 위에 떨어뜨렸다. 회랑의 한쪽 끝에서 불을 끈다는 소리가 들렸다. 홀 위쪽은 이제 완전히 깜깜했다. 그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나는 허영심에 내몰리고 조롱당한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눈은 고뇌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까 이제 에피파니라는 얘기했는데, 에피파니를 신과 만나는 엄청난 일을 일상의 사소한 일들로부터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조이스다. 그래서 조이스가 모더니즘의 선구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페니짜리 동전 2개를 6펜스짜리 동전 위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에 이 소녀는 어떤 에피파니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의 상실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항상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가역적이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 또 쫓겨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에덴에 불칼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칼은 이 소년의 눈 속에서 이미 빛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의 에피파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에피파니가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에피파니는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삶의 어떤 비의를 깨닫고 나면 삶의 비정함, 삶의 어떤 뭐랄까요, 삶의 구차함, 삶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삶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서사는 비단 소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021년 전혀 더블린과 다른 이 서울이라는 혹은 다른 어떤 도시라도 대한민국이 혹은 세계 어느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성장의 경험을 되새겨주기 때문에 이 소설은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니스라는 단어가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라인드니스라는 말 자체가 맹목, 보지 못함을 뜻하는 거죠. 이 맹목은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맹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건의 누나에 대해서 화자는 잘 몰라요. 이 소녀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어떤 설익은 사랑, 우리의 풋사랑이 다 그렇듯이 모르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맹목적인 것이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블라인드니스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주인공과 맹건의 누나가 가지고 있는 이름 없음, 익명성 역시 이 블라인드니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니스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 에러비를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계몽되냐면, 언제 눈을 뜨냐면, 언제 맹목에서 벗어나냐면 어둠을 응시할 때 맹목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어둠을 응시하면서 거기서 조롱당한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눈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니스에서 눈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어둠을 응시하려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어둠을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마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린 사람들에 대한 저의 아주 간략한 느낌 그리고 추천해 드릴 만한 몇 개의 작품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옴니버스식 구성을 하고 있는 혹은 연작 소설들이 그렇듯이 뭐 예를 들어 죽은 신부의 소지품에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은 바로 앞에 단편인 어떤 만남이라는 단편에 등장하는 그 책들, 거기서 낯선 사내가 막 얘기하는 그 책들이 그대로 등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서 등장하는 어떤 신부님들, 역시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재미있었던 건요, 하숙집, 작은 구름, 진흙, 가슴 아픈 사건, 어떤 어머니, 죽은 사람들, 이렇게 좋았는데요. 예를 들면 진흙 같은 소설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 진흙은 되게 저는 되게 카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이스가 카버를 닮은 게 아니라 당연히 카버가 조이스를 닮은 거겠지만, 영향을 받은 거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할로윈 데이를 맞은 세탁을 하는 늙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흐르는 정조가 너무너무 쓸쓸하면서 현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다음 달에는요, 조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러비라는 짧은 소설로 몸을 풀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긴 소설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토피아 그리고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더불어서 조지 오웰의 1984도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요. 두 책 중에 어느 책이든 읽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